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 두 번째 이야기,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권력투쟁으로 막을 내린 조선왕조 500년 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기억되고 또 어떻게 이제 평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난만 받아야 될 그런 역사는 아니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한 왕조가 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 체제를 유지했던 것도 드물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조선의 역사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될 그런 이제 대목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좀 훌륭했던 그런 이제 인물들도 있었고요. 또 인물들의 사상과 또 실제 그들의 노력들이 있었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조선왕조라고 하는 그 역사도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그 끝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왕조 500년의 역사가 무엇으로 끝나는가? 그때의 어떤 결정 사건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시대적 여러 배경도 있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권력 투쟁으로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마 이견이 없을 거예요. 사실이니까요. 근데 재미난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의 시작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투쟁으로 그 왕조의 서막을 또 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집안 안에서 뭐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끼리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 왕가, 그 인물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네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당시 왕이었던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 민비, 명성황후라고 얘기하죠. 이 그 두 분의 이 갈등, 이들의 권력 투쟁, 이거는 유례가 없는 그런 권력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왜 그렇게 싸웠는가?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드린 어떤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정책 상황도 있지만 또 이들의 어떤 어떤 명리학적인 운명 속에서는 어떤 악연이 있길래 그렇게 싸웠는가라고 하는 거를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이 좀 안타까운 이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분의 이제 사주를 간단하게 보지요. 흥선대원군은 1820년 12월 21일 이렇게 태어난 걸로 해서요. 경진, 기축, 계묘라고 하는 이런 세 개의 어떤 일주가 나오고요. 이제 민비 같은 경우는 1851년 9월 25일 이렇게 태어난 걸로 해서 신해, 기해, 정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주가 나옵니다. 자, 흥선대원 같은 경우는 조선 말에 이제 그 왕의 아버지로서 권력을 쥐고 그러면서 안동김 씨 세도 정치를 이제 청산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왕권도 강화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서원도 철폐하고 무엇보다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제 제일 큰 업적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국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제 그런 서구 열강, 제국주의 세력들의 그 침략에 맞서서 병인양요, 뭐 신미양요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다 이겼다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이제 개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안 들었기 때문에 뭐 이겼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진짜 업적인지 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죠. 하여튼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민비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상당히 좀 논란의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세도 정치에 하도 되었기 때문에 외적의 발언을 이제 그 두려워한 흥선대원군이 이제 굉장히 고심고심해서 선택한 며느리 아닙니까? 여흥민 씨라고 하는 그 집안의 분이고 이름이 이제 민자여인가 이렇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묘가 명성황후. 왜냐하면 뭐 그때는 사실 이제 아직은 조선이었죠. 대한제국으로 넘어가기 전이니까. 하지만 이제 뒤에 그 대한제국으로 바뀌면서 고종이 황제로 불려지면서 이제 명성황후라고 하는 묘를 또 얻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게 이제 민비를 갖다가 민비라고 불러야 되냐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되냐 이거 갖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저는 하여튼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민비도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비라고 이제 부를 거고요. 어쨌든 이제 민비가 뭐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죠. 이게 고종보다는 한 살 위입니다. 연상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어릴 때는 이제 섭정을 하고 있을 때고 이러니까 힘을 못 하다가 이제 고종이 이제 한 20대가 되면서 이제 서서히 자기가 이제 친정을 해야겠다. 뭐 나이도 됐고 또 의사를 이제 하면서부터 고종이 절대적으로 의존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민비가 자기 시아버지하고 권력 투쟁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민씨 세도 정치의 시대를 열은 여인이 있잖아요. 물론 마지막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잔인한 그런 이제 행위에 의해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하지만 저는 이 조선을 망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싸웠어요. 저는 그 싸움이 정말 이거는 어떻게 가족으로서 이럴 수 있을까? 크게 한 4번 정도 싸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고종이 한 뭐 20대가 들어가지고 친정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때까지 간섭하던 이제 시아버지를 날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날렸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또 하나 그 인물이 등장하죠. 그 바로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 이분도 이제 뭐 결국은 뭐야 을미사변 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을미의변 같은 거를 이렇게 주동하고 이러다가 일본 놈들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저기 어디에 스치마 섬으로 이제 귀양 가가지고 죽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영웅 같은 이런 존재로 얘기가 되는데 제국주의 부당한 그런 침략에 맞서서 싸우고 이런 거는 전 존중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이 갖고 있었던 당시에 세계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 조선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토론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그 홍선대원군의 첫 번째 업적이 뭐예요? 서원을 철폐했잖아요. 당시 서원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뭐 주작을 공부하고 뭐 이런 데인데 그런 데가 뭐예요? 양반 기득권층이라고 해서 뭐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역도 안 하고 이러니까 뭐냐면 국가재정을 고갈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이 서울을 이제 혁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수적인 이 주자학자였던 이 유교학자였던 이런 최익현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 고종과 민비가 최익현 꼬드겨가지고 이제 상소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종이나 민비가 당시 그런 어떤 주자학 또 정통적인 어떤 성리학의 이념 이런 걸 옹호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무슨 친미로 갈 거냐 친일로 갈 거냐 친청으로 갈 거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 어떤 이 민중들 우리 백성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일신들의 영달 권력 이걸 위해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된 거죠. 하여튼 그게 1라운드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누가 이겼어요? 민비가 이긴 겁니다. 근데 이제 곧바로 2라운드가 이제 일어나지요. 그 2라운드가 이제 뭐냐면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임오군란이 이제 1882년인가 별기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식 군대를 만들고 뭐 이런 이제 뭐 과정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대원군을 실각시킨 이 민비가 자기 이제 친척들, 자기 일가들을 다 권력기관에 다 집어넣고요. 당시 그 신식 군대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민경호라고 하는 그 외척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90군대를 차별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봉급도 한 1년 밀리고 이랬는데 뒤에 준다는 게 뭐예요? 막 모래 썩고 뭐 이래가지고 게다가 또 이제 그거에 항의하니까 정당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민경호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반항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군인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싸움이 이제 걷잡스럽게 커지는 거죠. 자,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저기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던 홍성대원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오군란 때 이제 그 일어났던 그런 이 90군대에 나와서 선동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경복궁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싸움이 워낙 격렬하니까 어떻게 민비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다시 이 의존적인 고종은 아버지 그러면 다시 이제 권력 주세요 해서 하는데 이때 흥선대원군이 뭘 하냐면 왕비가 죽었다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 저기 뭐 충청도 어디 충중가 이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언을 해버려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지 며느리가. 자, 이게 2라운드예요. 그럼 2라운드는 누가 이겼어요? 흥선대원군이 이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3라운드가 또 벌어져요. 근데 이 민비가 어떤 사람이에요? 뒤에 사주를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여인이거든요. 권력욕도 심하고. 이때부터 이제 조선이 결국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물러납니까? 아니죠. 다시 권력을 되찾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이 홍성대원군을 실각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또 무슨 저기 협정을 해가지고 이 한반도에 군대가 진주하게 되면 또 같이 군대를 진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뭐 이런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일본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시모노세키 조약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저 홍선대원군을 청나라가 납치를 해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민비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게 3라운드 게임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4라운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비극을 끝나죠.
이때부터 이제 거의 한 10년이 지나가지고요.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갔던 대원군도 이제 조선에 다시 돌아오고, 하지만 와도 이제 뭐 실권 없이 이러지만, 아직까지는 젊었을 때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도 강하고, 이게 호시탐탐 노리다가 갑신정변이 1884년도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어가지고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대적인 농민의 어떤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다시 당시 고종과 민비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저 청나라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를 불러들이니까 그때는 더 진짜 일본도, 그때는 왜냐면 힘이 더 커졌으니까 일본도 같이 군대를 진주시키고 이러면서 갑오 농민 전쟁을 진압한 이후에 바로 조선 땅에서 청일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894년도에. 그러면서부터 이제 조선이 완전히 이제 저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이런 이제 몰락기를 가게 되는 이런 모양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제 그 청일 전쟁을 이기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런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건데, 근데 그때 민비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사실 당시에 민비가 의존하고 있었던 거는 청나라였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열강들을 이제 기웃기웃했지만 주되게 청나라한테 이제 거의 기대했는데, 근데 그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고 나니까 러시아로 돌립니다. 러시아로.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계속 뭐 부동항을 얻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한반도에 이제 이렇게 좀 그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때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뭐 크게 보면 러시아, 청나라, 일본 세 나라가 주되게 싸운 거죠. 그 당시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해요? 민비를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을미사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민비가 스타가 되는 거죠. 뭐 죽을 때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좀 부풀려진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치였다고 생각하는 홍선 대원군이 등장합니다. 당시 그 을미사변을 주도했던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하는 이 조선을 이제 저기 식민지로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홍선 대원군에게 동참할 걸 이렇게 요청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기 경복궁으로 일본 낭인들이나 이런 애들이 갈 때 흥선 대원군이 갑니다. 물론 이제 기록에는 뭐 1시 정도에 가야 되는데 한 3시 정도에 왔대요. 그러니까 갈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 과정에서 자기 손자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민비를 살해하는 그 현장에 흥선 대원군도 동참을 하는 모양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민비는 죽게 되고 고종은 도망가려고 했지만 도망 못 가가지고 다시 잠깐 흥선 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대원군이 팽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이런 지배권을 갖게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 개혁들을 하잖아요. 뭐 갑오개혁이니, 뭐 이렇게 단발령이니, 뭐 군국기무처니,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조선을 바꾼 노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홍선 대원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보수적인 성리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쓸 거 다 썼다고 생각한 일본 애들이 내쫓아버립니다. 이런 정말 지긋지긋한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의 권력 투쟁이 결국은 뭐예요? 가족사적으로도 비극이고, 그 다음에 나라적으로 보더라도 비극을 만드는, 자, 이런 인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권력, 정당한 권력 투쟁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들만의 권력. 이런 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무슨 이 조선이라고 하는 병든 사회, 어떤 서구열과 위협받는 사회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걸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권력을 쥐느냐, 이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들의 지긋지긋한 명리학적인 악연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살펴보면요. 참 이것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나 할 정도인데요. 먼저 대원군을 보면요. 자, 대원군은 경진년 기축월 개묘일 이렇게 이제 그 사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가 이제 수라고 하는 음수, 개수인데 밑에 묘는 뭐예요? 수생목, 내가 생하는 오행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밥식자를 넣기 때문에 식복이 이제 좀 두터운 이런 거고요. 동시에 이 묘라고 하는 글자는 개수한테 천을 귀인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글자.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일주 안에 이런 귀인을 깔고 있다 해서 이런 걸 일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귀한, 좀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나름 풍류도 있고 좀 이제 그런 일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홍성 대원군이 굉장히 좀 어떻게 그러니까 독재자 이런 모양도 보이지만 또 난을 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풍류가 있다든지 뭐 이런 면들이 저기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 글자를 보면 어때요? 여기 기축. 이게 바로 선조의 일주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축진. 이게 이제 둘이 파라고 하는 이런 또 이제 신사를 또 만들어내거든요. 자, 토의 기운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뜻하는 일간은 개수인데 지금 월주 전체가 다 기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극하는 평관, 토 오행으로만 이루어진 간유지동이고 연도 진토. 그러니까 전체가 뭐가 강해요? 관성이 강한 거죠. 즉 억압받는 모양. 근데 억압받으면 뭐예요? 동시에 억압하려고 하는 욕망도 같이 커진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그 다음에 놓여져 있는 상황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자기 자식, 며느리는 며느리만 이게 자기 자식이 하는 건데, 좀 하고 싶겠습니까? 좀 맡기고 이제 빠져야지. 그런데도 끝까지 하잖아요. 이런 게 이런 데서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민비는 어떻습니까? 신의 년, 기의 월, 그리고 정축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일간이 뭐예요? 자, 정화이고요. 밑에는 축토. 내가 역시 도와주는 화생토에서 식신이 되죠. 자, 시아버지와 같죠? 예, 이 글자는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이 식신을 깔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일귀인이 아니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정축이라고 하는 건 이 자체로 뭐예요? 백호살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앞에 왕의 사주에도 나와요. 예종이 일주도 정축, 원주도 정축.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근데 이런 백호살은 보통 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민비의 비극적인 어떤 마지막 모양을 보면 저거 백호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런 결과를 맞는 거는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한, 특히 이 음과 양에서 양은 표출되는 거니까 그냥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보여. 근데 음인 사람들은 보통 잘 몰라. 안에 꽁꽁 숨겨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역시 또 뭐가 많습니까? 자, 연과 월이 전부 다 해라고 해서 해해형. 축이라고 하는 글자도 뭐예요? 밑에 개수가 있듯이 해와 축, 해자 축 해서 방합으로 전부 다 수를 이루니까 지지가 몽땅 다 또 수기. 그러니까 이 화오행한테 뭐가 돼요? 수극화. 나를 또 극하는 또 관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조가 다르지만 똑같은 모양이에요. 관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남을 의식하고 억압받는 모양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또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도 강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비는 일간은 정하지만 전체로 금수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외국 사람이 기록한 이 그 민비에 대한 기록을 보면 굉장히 영리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실제로 굉장히 영리하죠.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한 50대에 그 아주 노련한, 사실 흥선대원은 뭐예요? 그 세도정치 그 시기에 목수의 열 받으면서도 산전, 수전 다 겪은 이런 노련한 시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또 어떠냐는 거예요. 먼저 일간부터 딱 보여주잖아요. 자, 개수인데 정화, 정계충이잖아요. 정계충. 갑하고 경이 싸우고 을하고 신이 싸우고 그 다음에 그 병하고 임이 싸우고 정하고 개가 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개의 충이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음화와 음수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주 지긋지긋한 싸움. 음이니까 드러나지 않지. 안에서 막 서로 애태우지. 흥선대원군이 무에 제일 시달린 사람이에요. 소위 외척 세도 정치 때문에 한 거라서 그렇게 며느리를 고를 때 고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흥민 씨라고 하는 집안이 그렇게 이제 그 가문이 별볼일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건데 골라도 완전히 잘못 고른 거죠. 게다가 자, 띠를 보자고요. 띠가 이게 무슨 띠예요? 대왕군이 용띠란 말이에요. 자, 민비는 무슨 띠예요? 돼지띠예요. 자, 이 모양에서는 그냥 겉으로는 이게 뭐예요? 토, 극, 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띠의 관계로 보면 그 흥선대원군이 민비를 누르는 모양이 되죠. 그런데 이 지지에 있는 이런 그 글자들은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많은데요. 이 진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동물로 하면 용입니다. 그리고 해는 뭐예요? 동물로 하면 돼지예요. 이 진과 해는요 원진살의 관계입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아주 껄끄러운 관계. 보통 이제 저한테 궁합 같은 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이게 뭐 합이 된다고 제가 좋다고도 얘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충이 된다고도 나쁘다고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원진살의 관계입니다.
이게 아예 싸우려면 싸우고 뭐 좀 이래야 되는데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주 피곤한 관계 이런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도 오래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삼합운동에서 보면 지는 신자진 운동을 하는 모양이고요. 이 해는 해묘이라고 해서 모기 운동을 하는 이런 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수생목이 되니까 참 민비가 또 이기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게 이거예요. 또 이게 나부모행. 나부모행은 둘 다 똑같아요. 금금이에요, 금금. 근데 여기는 백낙금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차천금이라고 하는데 이 백낙금은요 굉장히 얇은 금이 있죠. 검종이 있잖아요. 그 떼면 이렇게 얇은 알루미늄 같은 나오죠. 이런 게 바로 백낙금이에요. 그리고 차천금은 뭐냐면 굉장히 화려한 금이에요. 이 금도 성격이 다 있어요. 금금목이라 하더라도 그 금의 성격이 뭐냐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해석이. 근데 이렇게 보면 이 같은 금이니까 같다는 건 뭐예요? 서로 경쟁한다는 얘기고. 근데 거기서도 그래도 저기 뭐야 이 귀금속 이런 금이 세요? 아니면 저기 껌딱지에 있는 그게 세요? 자, 이런 아주 묘한 서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하면서도 기질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미워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여기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고종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특별히 여기서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다뤘지만 두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간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종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사주를 보면 갑술, 정묘, 신사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조선의 임금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임금이 바로 이제 이 순종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하여튼 뭐 그렇고 사주는 뭐 특별히 여기서 따로 제가 뭐 언급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그런 식의 어떤 싸움이란 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나라라고 하는 어떤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야 될 정치를 하는 이런 데서는 이런 싸움을 그 자체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싸움이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 지금 결국 조선을 외세를 끌어들여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든 이런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권력 투쟁은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뭘 통해서 공부를 합니까? 책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고 뭐 주로 드라마, 영화, 뭐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왜곡되는 게 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작가적인 상상력, 문화적 상상력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는 이 민비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비를 명성황후라 안 부르고 민비라고 부르는 거는 이건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과 민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부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역사의 근거가 없습니다. 당시의 이름이 민비였던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 명성황후는 그 뒤에 대한제국 선포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걸 불러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치 명성황후라 부르면 떠받치는 거고 뭐 민비라고 하면 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묘한 프레임을 만든 게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민비가 일본 제국주의한테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거는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자연인. 하지만 민비가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죽었습니까? 조선의 어떤 근대적인 개혁, 백성들의 삶을 어떤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 죽었습니까? 이건 명백한 역사 왜곡이거든요. 민비가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그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 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 태워가지고 뭐 엄마니까 이해할 수 있어. 뭘 했습니까? 무속인을 갖다가 그 궁궐로 데려와가지고 관직을 주고 전국에 이 좋은데 다 돌아다니면서 굿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거기다 뭘 했냐? 나라의 국고를 다 탕지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원군의 과정에서 이걸 통해서 새롭고 진보적이고 젊은 이런 세력들을 등용했습니까? 아니죠. 다 자기 외척으로 한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모군란 당시에 죽게 된 민경우라고 하는 인물. 게다가 결정적으로 뭐예요? 백성을 믿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백성은 통치해야 될 대상인 거고, 내가 수탈해야 될 대상인 거고, 이들이 누구에 의존해가지고 이 자기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외세에 의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끌어들이고, 일본 끌어들이고, 아주 나라를 갖다 전부 다 이렇게 외국에 팔아먹은 이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의 어떤 이 사실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개인적 비극과는 무관하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 고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고종이 민비가 살해당한 다음에 막 비통해하고 월분을 토하고 이런 얘기 하죠.
그래 실제로 어떤 줄 아십니까? 민비가 죽고 나서 5일이 안 돼가지고 민비가 쫓아낸 자기가 가장 아끼던 궁녀 엄신가하는 이걸 불려드립니다. 불려들어가지고 민비 못지않게 매관매직하고 온갖 그걸 다 했던 사람인 거예요.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신하들이 이 관직을 팔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팔았어요. 하도 그러니까 이 고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 받고 관직을 줬으면 본전 뽑을 때까지 본전도 뽑기 전에 빨리빨리 교체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처음엔 줄을 섰다가 그 다음에 줄을 안 섰다고 하잖아요. 본전 못 뽑는다고. 그랬던 임금이 고종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백성의 어떤 삶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권력, 자기 가문만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이 조선의 마지막 왕조 안에서의 권력 투쟁, 이것 때문에만 조선이 망했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엄중한 역사의 시기에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조선의 패망은 더욱더 앞당겨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소수의 몇 명들이 만들어내는 이 작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노하는 모습이 있으면 또 항상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또 다른 역사의 어떤 모양도 있습니다. 풍전 등하의 위기에 처한 이 조선을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은 없었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